너무 좋아질 걸 기대하고 많이 액션들을 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10만 전자 간다고 생각하고 큰 욕심 없어. 난 10만 원 정도라도 돼. 디램 구매 업체들은 어땠을까요? 수요도 없는데 그냥 다 높은 가격을 유지했어요. 문제는 킬러 앱이 없어요. AI. 내년 1분기가 이거의 사이클의 정점이라면 주가의 선행성을 본다면 올 여름부터 꺾인 게 너무나 로지컬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윤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막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네네네. 네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미국 대선 토론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못 보셨다고 해서, 아직. 못 봤죠. 저 너무 회의하고 바쁘셔가지고, 회의 때문에. 바쁘다기보다 그냥 뭐. 네. 근데 오자마자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우리 이 대표님 보셨는데, 네. 이 대표님 보시기에는 하여튼 해리스가 상당히 어떠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 신랄한 평가들을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다. 그 엄마한테 혼난 중2 학생이 그 정도예요? 땡깡 부리는 느낌이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는 계속 밀리는 느낌. 근데 이제 해리스는 그런 상황을 잘 치고 이제 받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 보면은 트럼프도 바이든 때, 야, 네가 그거 잘못한 거잖아. 이거 나라가 지금 법이 이 꼴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해리스가, 잠깐만, 너 지금 다음 달에 소송하는 애 아니야? 그런 애가 너무 웃긴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여유가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해리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조급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제로 이제 가격 반응들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해리스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번에 막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아마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하겠네요. 그렇죠. 2차 전지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요. 저번에 네. 골드만삭스에서 전당별 대선 테마의 어떤 비중 그런 걸 했던 그림이 있었어요. 보면은 흥미로운 게 재생에서 거의 40% 정도를 그리고 헬스케어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재생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게 해당되는 거고, 또 하나는 헬스케어가 좀 해당되고,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민주당이 좋았을 때는 봉화당이 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규제 완화니까 은행이었죠. 은행이 맞아요. 당연히 부진하겠죠. 또 하나 석유가스, 철강. 이거는 뭐 이렇게 반드시 일타가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는 둘 중에 선택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이런 쪽으로 갈 거로 봤는데 어제 오늘 흐름은 진짜 시장이 약간 앞서 반영을 해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은행주가 하락한 걸 보고 저도 JP모건이 6%나 하락할 일이 있었나 그랬는데 어제 사실 규제 완화 뉴스도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잘 안 될 것을 베팅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유가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다 반영이 된 것 같긴 해요. 뭐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골드만삭스를 굳이 인용한 거는 뭐 골드만삭스 아니어도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선거를 먼저 말을 하자고 했으니까 시작을 해보면 왜 이렇게 지금 대선 토론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냐? 미국 선거제도를 약간 이해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사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사전 투표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알다시피 뭐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는 거의 5대 5라는 말이 있고 캘리포니아도 한 48대 45 박빙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오늘 토론 보고 투표를 할 건데 지금까지 예상치들은 사실 트럼프가 진다였었는데 맞아요. 토론은 아무래도 트럼프가 강할 거니까 역전할 수 있냐 이게 포인트였는데 맞아요. 오늘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잘 못했네요. 못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좀 약간 암초가 있는 게 10월 1일 날 부통령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사실 우리 벤즈란 저희 그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가 과거에 실언이 참 많았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담기가 좀 그런 여러 가지. 물론 당연히 지금 해리슨 현재 후보가 바이든보다도 훨씬 더 진보니까 뭐 심한 분들은 PC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말하는 내용들 보면. 근데 사실 PC주의에 반하는 어떤 벤즈의 과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10월 1일 날 만약에 벤즈마저도 굉장히 실언을 한다든지 방어를 못하면 이번 선거가 사실 거의 트럼프로 굳혀졌다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야, 근데 이게 트럼프 이번 대선은 뭐 생각보다 굉장히 엎치락뒤치락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벤트도 많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트럼프가 토론을 다 이기려고 하는데 혹시 검사 출신인가요? 해리스가 잘했나? 그러니까 해리스가 좀 여유 있게 좀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이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민주당 하면 딱 전 떠오르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법인세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부자 증세 이거는 또 중국에 대한 굉장한 디리스킹 쉽게 말해 트럼프 놈이 쓴 디커플링 정도인데 디리스킹 중국한테는 굉장히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또 무엇보다 장점은 IRA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도 그림이 나오는 상황인데 시장이 만약에 이런 쪽에 확률을 좀 더 간다면 이쪽으로 커지겠죠. 무역은 좀 굉장히 중국을 배제하는 식으로 가고 IRA는 계속 지속될 거고 오늘은 약간 이렇지만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누가 뭐래도 IR 폐지 및 축소였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달라지는 것 같고 뭐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슈별로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매크로하게 본다면 이민 정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토론때 어떤 말 했어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민 정책 관련된 건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 장면들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게 왜 매크로한 이슈냐면 지금 미국의 그 난민의 입국 연간 한도가 2023년부터 12만 5천 명으로 플래시거든요, 지금. 네. 근데 알다시피 우리 트럼프 때는 그때가 일기에서는 망명 제한 정책 해가지고 2019년에 한 3만 명이었다고. 지금의 4분의 1 아니에요. 트럼프가 되면 그렇게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시. 네, 그러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확 줄어드는 정책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오는 게 공급 감소를 하니까 실업률을 좀 내릴 수 있는 요인이었거든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죠. 네. 왜냐하면 이전에 비해 지금 실업률이 중요해진 시점이니까. 네. 뭐 이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공급 감소에 따라 실업률 하락이 좀 기대됐는데 트럼프는 그리고 원래는 미국 국적자 위주로 취업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신 임금은 이제 막 이민자들의 싼 임금들이 아니니까 임금은 올라가겠죠. 사실 그때는 약간 임금 때문에 물가가 고민이다 이 말이 있었지만 사실 핵심은 지금 실업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실업률을 좀 잡지 않을까가 있었는데 만약 해리스가 된다는 거라면 사실 해리스는 국경 위기 해결하겠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관리와 구금 확충에는 동의하는데 사실 해리스 자체가 그 이민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누가 뭐래도 이민자와 망명자의 인권과 권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가에 따라서 해리스는 약간 좌에서도 극에 가깝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게 상당히 고민스럽지 않을까요?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이민을 안 받아준다. 야, 그러면은 싼 임금의 노동자가 안 들어오니까 인플레이션 오겠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의 매크로의 관심은 아니 저기 인플레 아니고 지금 실업률이 중요해 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우리 여기서 경기 침체 그럼 잠깐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뭐 질문지 중에 이제 실업률 물어보시길래 아마 이런 뉘앙스일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정도 고용 갖고 왜 굳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가끔 다른 방송 나가면 나이 든 사람 이렇게 나가겠지만 유일한 강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되게 실수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실수의 경험은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요 그림인데. 맞아요. 예고 없이 온다. 2007년 4분기에도 우리 그렇게까지 망가지는지 몰랐고요. 2007년 4분기 성장률 전망이 미국이 플러스였잖아요. 맞아요.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었어요. 맞아요. 1분기에 그냥 바로 마이너스 갔던 거예요. 뭐가 터져서 나왔지만. 그리고 2000년도 4분기에도 플러스 나오다 2001년 1분기 바로 마이너스 가버렸고 2008년도 어떻게 보면 전에 긴가민가 하다가 2008년 3분기부터 그냥 완전 마이너스 갑자기 돌려 코로나 때문이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유 없는 하락이다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경험은 충분치 않다. 제가 저번에 칼럼을 한번 썼었는데 그런 뉘앙스예요, 저는. 되게 지금 미국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지표가 나쁘지 않냐. 같이 보시면 재밌는 게 텍사스. 네, 텍사스, 그러니까 달라스 연은에서 8월에 나왔던 건데 요 문장이에요. You are prepared for the recession. 우리는 리세션 준비하고 있다. 리세션 딱 봤는데 이 아래 내용이 너무 웃겨서 저는 뭐 상관없는데 경기가 악화될 때는 소세지 수요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고기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다는 거죠. 제가 이게 뭐냐면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되게 이제 제 여의 반론이 되는 건 오늘 아침이니까 당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말씀드리면 소기업 낙관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 NFIB.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저번 달에 좀 확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제는 돌았어. 이건 이번에는 정말
잘 넘어가. 왜 이게 소기업 낙관지수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부자들이야 경기 안 좋다고 고기 못 사 먹지 않잖아요. 소시지 안 먹죠. 맞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실업이 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실업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게 경기 침체예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많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소기업 낙관지수는 뭐냐면 서베이 하는 거예요. 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니네 어때? 근데 안 좋아졌네 다시. 경기 침체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약간 돌아섰다가 다시 꺾였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한 정확히 제가 기억 안 나요. 93점 몇이었던 것 같은데 91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아까 이 얘기하다 왜냐 이민 정책 실업률 얘기하다 여기 왔잖아요. 사실 소기업 낙관지수의 어떤 그런 서베이니까 당연히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 중에 What 매출이?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야? 매출에 문제가 어때? 그러니까 poor sales, 내 매출 정말 안 좋아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저번 달에 약간 줄어들어가지고 희망이 있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걸 과거 보면 이 실업률과 이거 놓고 보면 정말 비슷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어떻죠? 지금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명품은 팔리지만 필수품이 그러니까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재로 말한다면 경기 관련 소비재 소비하는 게 주춤하잖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수 소비재는 사는데 필수 소비재는 사는데. 자동차 바꾸거나 컴퓨터 바꾸거나 핸드폰 바꾸거나 옷 바꾸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돈이 아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을 보면 실업률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네. 여러 가지 근거들로 삼는 게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상화된다 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 다양한 데서 그런 징후들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 사실 달러트리가 주가가 급락하는 것도 봐도 그렇죠. 이게 막그 재밌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다이소가 장사가 안 될 정도야? 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은 장단기 역전 해소를 제가 요즘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뭐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2년 전에 토론에서 이 말 했을 때 그때는 다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알아.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때는 장단기 역전됐다고 경기 침체 온다고 하길래 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역전 해소될 때가 그러니까 장단기가 역전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뭔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어. 경고 신호 보내는 거고 그걸로 정말 이자 금리 문제 때문에 금융기관도 힘들어질 수 있고 또 개인들도 힘들어지게 되면 단기 금리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내리면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해소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기 침체라는 항등식이 아니라 그쵸, 항등식이 이것이 아니라. 상황적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뭐 NFIB나 이런 것들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을 많이 얘기하신다면 저도 정답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이힐드 봐봐 연체율이 뭐 이런 거 생각보다 높지 않아 그러는데 미국 가계가 괜찮아. DSR 가계부채 상환 비율 보면 낮잖아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 하는데 그럼 제가 그 다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미국의 가계이자 지출은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어요? 금리가 비싸니까 가처분수 이전 지출 대비 이자 지출 봐도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 언제 금융위기 직전이랑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편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때 여러 데이터를 뒤져보잖아요. 뭐 이 대표님도 당연히 그런 생각할 텐데 저는 당장 떠오르는 데이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기지 금리 상승하니까 미국의 주택급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계 DSR은 감소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DSR 나니까 미국 가계는 문제가 없어. 사실 이거 미국 가계의 안정성 상승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 지출이 너무 상승했어요. 너무 높잖아요. 이거는 더 문제는 담보자산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소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저만 다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장단기 역전 하나만 갖고도 제가 약간 요새 당황스러운 게 너무나 이제 그 SNS 생태가 발전하니까 너무나도 쉽게들 이걸 갖다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수학 공식은 아니죠. 그렇죠. 상호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저는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요. 그건 맞죠. 제가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경기 침체란 게 어떤 의미냐를 얘기하면서 하이먼 민스키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스키 얘기 오랜만에 듣네요. 근데 민스키 때문에 뭐 금융이 붕괴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스키 책을 혹시라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번역된 게 한 권밖에 없으니까 케인즈 자서전 말고 하나 있는데 제가 스타디를 한번 했어요 그 책을. 이해한 건 아니에요. 네. 이해한 건 아닌데 제가 이해한 건 핵심은 안정성이 불안정성의 씨앗을 잉태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과열과 열광 뒤에 그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사실은 지나가면 그게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런 말 나오거든. 그 민스키가. 웃긴 게 민스키가 2008년에 우리가 엄청 소환됐어요. 근데 민스키 모먼트. 그때 민스키가 1996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생전에는 학계에서 주목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말했던 거냐면 현재 자본주의가 굉장히 안정적일 때 불안정이 크게 잉태된다는 어떤 그런 책 끝까지 그 논리를 다양한 데이터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안정에 이제 도취되어 있을 때 저기 어딘가에서는 네, 불안정성이 제가 칼럼을 씨앗이 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뭐 이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 즐거운 게 글 쓰셨었으니까 얘기하는데, 글 쓸 때 빨리 써지면 되게 뭔가 그렇죠. 그렇죠. 이미 머릿속에 있어 쫙 뱉어내는 그렇죠. 느낌. 월요일 아침까지 줘야 되는데 막 원고 마감인 거를 일요일 오후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급하게 쓴 거예요. 근데 쓰면서 빨리 쓸 때는 되게 만족을 했던 글인데 잘 썼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 보면 미국의 가계 EDI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 DSR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DSR은 모기지금리 높으니까 집 안 사니까 뭐 DSR 낮은 건데 이걸 갖고 자꾸 안정적이다 얘기하는 것도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우리가 경기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소비라는 관점. 소비라는 게 뭐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필수 소비재라는 게 있어요. 섹터에서 필수 소비재 보면 대표적인 먹어야 되니까 음식료가 있고, 음식료. 잊지 마시죠. 화장품은 필수 소비재입니다. 여자한테는 이게 필수 소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화장품 가격 꽤 비싼데 이것도 필수 소비재라는 거. 필수 소비재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다모다람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빅테크에서 나오는 제품들 서비스 그거 필수 소비재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모단의 가치 이거는 참 아무튼 여기서도 그걸 놓냐면 그러니까 이게 필수 소비자라는 관점이니까 맨날 꼭 써야 되는 건데 맞는 말인 그게 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재의 관점, 필수 소비재의 관점이 뭐냐면 내가 경제가 좋건 나쁘건 필수적으로 구비하는 거. 그게 핸드폰도 그렇고 다르죠. 맞아. 그게 필수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실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또한 스마트폰은 안 바꾸면 되는 거죠. 안 바꾸잖아. 돈 없어. 그러니까 치과 경기 소비재는 내 경제 상태에 따라 소비 영향받는 게 경기 소비재거든요. 뭐 자동차, 뭐 면세점, 내구재들이 좀 의류, 그렇죠. 가구, 여행 뭐 이런 거잖아요. 아직은 침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 경기 소비재가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경기 소비재가 IT거든요. 그러니까 테크주가 되면 이게 버텨줬던 거예요. 주식 관점에서. 주식 그렇죠? 관점에서. 이제 제가 여기 그림 뺀 것 중에 약간 그래도 몇 가지 또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중요한 건 결국 테크가 꺾이면 침체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테크가 꺾이는데 순환이 될 거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네. 제가 보기엔. 그럼 이제 테크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판단, 연준이 뭐 신도 아니고, 뭐 연준이 다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지만,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 이제 고민되는 거 몇 가지, 테크 넘어가기 전에 하나 언급한다면, 뭐 당장 금리 안 내리겠지만, 사실 최근에 왜 침체 확률, 좀 불안한 확률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냐면, 50pp 이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정말 이거는 뭐 경험치 데이터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50pp 내리면 결국 실험률이 결국은 올랐어요, 다. 그러니까 뭔가 그 다급한 느낌을 주죠. 50pp를 인하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체가. 9월에 여유 있게 그 25 천천히 뭐 보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느낌을 안 줄 가능성이 커서. 9월에는 25 한들, 11월, 11월 50, 50 두 번 하면 지금 이제 그런 게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침체가 왔어?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언제 침체 알고 온 적이 있냐는 걸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럼 그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기 금리 역전 해소가 뭐냐면 가능성이 높아질 때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해소되기 때문에 침체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겨내려면 미국이 강력하게 경기를 돌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섹터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 고용 문제도 있지만 해리스나 트럼프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재정을 방만하게 쓰려고 해요. 그럼 미국의 국가 부채가 5경이에요, 5경.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거 자꾸 얘기하면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합니다. 하우스 의견, 저 웬만한 의견들은 저희 리서치 의견도 그래도 많이 참고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제 사견에 들어가는 게, 미국이 항상 어떤 정권 교체 뒤에 잡음이 날 때 재정 이슈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 1월 중순에 아마 미국의 그 부채 한도 유예 협상 그 만기가 되잖아요. 그때 빨리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뭔가 그쪽에서, 그러니까 내년 초가 특히 더 고민스러워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좀 버텨주더라도 박스권으로 간다 치더라도 내년 초는 더 고민스럽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자산이 금이에요. 알다시피 금이 강세 이유를 많은 분들은 미국의 실질 금리와 연동해서 해석을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달러
달러 인덱스랑 놓고 보면 그냥 극명하게 서로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건 여러 가지가 내포돼요. 달러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것도 내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달러를 약세를 용인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강세를 용인한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오니까 눈치 빠르게는 금을 지른 거죠, 지금. 금은 밸류 대비 은과 금의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밸류를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비싸져 있지만 그래도 더 뭐 비싼 게 더 비싸지는 게 원래 자금 시장이니까. 이 부분을 보다 내년 초에 좀 불안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금이.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질문 하나만 네, 좀 드리면 네. 이제 미국의 개인들이 지금 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초과 저축은 물론이고 저축률도 너무 낮고 근데 MMF의 돈은 많잖아요. 네. 그게 어디로 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6.3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절반 좀 더 넘는 것 같긴 한데 그 돈이 일단 뭐 금리 연준에서 많이 쳐줬으니까 이제 5.5% 받고 좋았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까 이런 좀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금리를 유동성으로 보냐 경기로 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움직이면 유동성이 보강될 거란 논리를 여러 가지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그쵸. 세그멘테이션에서 본 거죠.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물론 그 요인도 정책을 통해서 뭔가 방어를 하려고 하겠지만 금리라는 게 결국 우리가 주식장이들 입장에서 보면 금리는 결국 채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거 갖다가 유동성 측면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쵸. 이코니나 채권들이 이렇게 보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금리는 경기로 보고 결국 금리가 결국 실적에 방향과도 많이 연동되는 이런 보는 입장에서 제가 정답이란 게 아니라 본다면 그건 유동성 보강 차원은 되겠지만 경기 자체가 흔들리면 그 주입을 해도 경기가 돌리기가 참 힘든 거죠. 그렇죠. 경기 자체를 돌리지 못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어느 국면에 들어가고 있냐의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경기 하강으로 간 건 확실히 보이는데 그렇죠. 이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냐 그거 갖고 논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여기서 굳이 경기가 뭐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성급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돌릴 힘이라는 표현이 저도 좀 와닿는 게 뭔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뭔가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재정으로 하려고 하나 내년 초에 있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감안하면 그 힘을 지금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이건 것 정부가 같네요. 이제 해주면 좋은데 이런 걸 다 극복하는 건 이걸 뛰어넘는 생산성과 뭔가 투자한 것들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블이 안 되려면 투자한 것만큼 벌면 버블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심플해요. 투자했는데 그게 돈이 안 돌아오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엔비디아라는 문제가 생겨요. 엔비디아는 돈을 벌어오니까 엔비디아 엔비디아 빼고 나면 이게 고민인 거 아니에요, 저? 맞아요. 엔비디아야 나머지 업체한테 GPU를 비싸게 파니까 얘네 숫자가 나오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비싸게 지금 자본 지출을 해가지고 이게 제가 제일 강조 많이 했던 그림인데 자본 지출을 이렇게 했으니 내년부터 감가상각비 때려맞지 않겠어요? 구글 테크는 또 이제 감가상각을 빨리 해요. 알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일단 투자도 줄이지 않겠어요? 내가 실적 CEO인데 실적이 그냥 그래. 투자 좀 줄이죠. 어떨까? 돈을 많이 벌 때 투자 많이 하지. 누가 이렇게 하나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테크 쪽에서 아까 이제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재수없게 우리의 반도체라는 게 딱 걸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한 3주 전인가 강연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날 되게 당황했었는데 질문은 삼성전자밖에 없더라고요. 삼성전자랑 빅테크밖에. 그날은 좀 약간 뭐 강연이니까 공격적으로 답변을 좀 했어요. 제목도 기사 제목도 뭐 반도체 뭐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한 걸로 나왔는데 핵심은 뭐냐면 너무 좋아질 걸 기대하고 많이 액션들을 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10만 전자 간다고 생각하고 7, 8만 원 돼도 난 이건 뭐 10만 원 넘길 거야. 난 큰 욕심 없어. 난 10만 원 정도라도 돼.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투자자들은 만약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라면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할 거냐. 미리미리 내 설비도 해놓고 막 사람도 뽑아야 되고 마구자구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또 디램 구매 업체들은 어땠을까요? 부진 수요도 없는데 그냥 다 높은 재고를 유지했어요. 노트북 많이 팔릴 거야. 이제 뭐 스마트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HBM이 범용 디램 늘 거야 막 했는데 문제는 킬러 앱이 없어요, AI. 그게 반드시 뭐 엄청나게 없으면 뭔가 왕따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 선투자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 들어가면 지금의 핵심은 결국 이 테크 쪽이 끌고 가야지 이 경기가 그냥 끌고 온 건데 여기가 약화되면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다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굳이 표현한다면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는 뭐 어쨌든 내년에 꺾이잖아요, 지금.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주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 다른 원인으로 자꾸 핑계 대는 거죠. 다른 원인들 좀 있겠지만 뭐 한국 증시를 떠나 뭐 용과 논리를 하겠지만 사실 이 반도체 사이클의 후반기에 들어갔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내년 1분기가 이거의 사이클의 정점이라면 주가의 선행성을 본다면 올 여름부터 꺾인 게 너무나 로지컬했던 거예요. 내년 1분기라면. 그렇죠. 재밌는 거는 최근에 섹터 담당자들 자료 나온 거면 다 그런 논리 아닌가요? 맞아요. 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예. 아 내가 좀 콜이 좀 늦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막 이런 분위기긴 하죠. 확연하죠. 왜냐면 최근에 이제 왜 그렇게 나왔냐? 가격이 꺾이니까. 이제는 이 사이클을 더 이상 미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특이했던 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저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엔비디아도 웃돈 장사를 많이 했다. 웃돈을 많이 받았다. 예. 근데 이 웃돈이라는 표현이 잘 될 때는 정말 좋은 표현이지만 이게 안 될 때는 너무 무서운 표현인 게 웃돈을 도대체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마진 가격이 떨어질 때도 얼마나 빠질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제 공포심이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는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는 결국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마진 이게 시장 70% 갖고 있는데 마진이 70%가 넘어. 아니 그 한국말은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가만히 엔비디아도 헷갈리는 거지. 젠스 왕이 나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히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게 좀 고민스럽고 뭐 아까 정치 얘기를 다시 가면 사실 내가 해리스가 된다고 했을 때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해리스가 어느 정도로 더 왼쪽에 가 있냐면 가격 통제라는 정책은 원래 소셜리즘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죠.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 때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완전 포퓰리즘의 극단에 있는 경제 정책입니다. 오늘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해리스가 된다 확률이 높아졌을 때 주식시장이 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쵸. 일단 가격, 그러니까 부자를 위한 것도 좋지만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자체는 이건 상당히 묘하다.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월마트 비롯해서 막 되게 좀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리테일러도 굉장히 마진이 타이트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아주 굉장히 좋았던 건 K푸드가 있었다고. 삼양식품 같은 게 난리 아니었네 농심이랑. 주주라면 굉장히 고민스러워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다들 2차전지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 은행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승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힐세스 지수도 보시면 아까 그 말하려다 놓쳐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주.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을 통제한다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IR, AR 이제 뭐 다들 민주당 압승하고 해리스 이기면 뭐 현상 유지하는데 사실 웃긴 게 우리가 뭐 트럼프가 되면 막 엄청나게 2차전지 소위 그 IR에 엄청 건드릴 거로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이기려면 텍사스랑 애리조나 같은 공화당 텃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본거지예요. 전력이나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웃기게 했던 얘기인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의미 있는 거는 소위 바이오죠. 생물보안법은 이제 다들 양원 전체에서 다 좋아하니까 위탁 생산 다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삼바 같은 게 좋아지는 이런 사이클은 나올 수 있겠다. 정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선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좁혀보면 이제 그래 너 뭐냐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면 사실 제가 올해 내내 뭐 맨날 너는 이때는 좀 사라고 했다 다 줄이라도 왜 이러냐 박스코이니까 박스코이. 우리가 상단을 열어서 2,800 이상 넘어가려면 뭔가 수출 증가가 확실히 좋아지고 뭔가 글로벌 경기 온 게 확 좋아져야 되는데 그 정도 사이클은 안 나오고 아니면 ROE가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주주가치 환원이 되게 커져야 되는데 이것도 제한적이고 근데 밀리면은 또 버텨준 게 글로벌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텨줬어요. 미국이랑 다. 미국 소비가 버텨준 거죠. 여기 하나 변수가 생겼어. 상단에 변수가 생겼어요. 하단에 변수가 생겼어요. 박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하단에 변수가 생겼다. 경기 미국의 기조. 소비가. 그렇죠. 이게 경기면 하단이 더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략 뭐 길게 보면 지금까지 0.9배 했으니까 0.85배 정도 저번 저점도 급락해도 8월 5일날 0.86배였거든요. 네. 거의 한 2,350에 2,400 정도 그냥 버텨준 최소한 하단이었는데 만약 내년 초에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0.8배 전후까지도 한번 아래로 슈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봐요. 박스 필요 보는데 갑자기 너무 장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뭐 그 정도야 오겠냐 저도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뭐 상단을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여러 모멘텀이 약화됐고 반대로 오히려 하단 쪽은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게 시장 전체에 대한 생각이고 아까 섹터에 관한 건 말씀드렸지만 결국 섹터도 이번에 만약 선거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갖다가 잘 해서 나는 제대로 종목을 고를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엔 되는 거 맥주 품목만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도.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투자자들이 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장인데 수학 문제 되게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어중간한 실력 가진 사람들도 다 정상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해야 되는 시장은 수학 난임 문제가 좀 약간 떨어졌을 때 나도 어느 정도 성적 잡고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 같지는 않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 앞으로 시장을 봤을 때 경기가 둔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걸 돌려세울 수 있는 힘이 마땅히 안 보인다. 침체가 좀 당장은 아니죠. 근데 그렇죠. 이제 침체 당장은 돌려- 아니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돌려세울 힘이 없어서 만약에 1월 달까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까봐 이제 연준이 액션이 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장당기 역전 해소로 나오는 것 같아요. 빠르게 2년짜리가 내려가고 연준이 아니 잘 생각하시는데 지금 연준이 연간 125bp 컨선이에요. 근데 웃기잖아요. 3분기 지금 GDP가 2.5로 올라갔는데 전망치가 그렇죠. 아니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 금리 이렇게 내리겠다고 나오는 거고 더 기분 나쁜 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어떻게 보면 약간 약세를 용인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엔화가 아마 내가 봤을 때 엔화가 움직여 버릴 거예요. 140이 이제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엔화가 움직여 버리면 자꾸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엔캐리 규모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제가 봤을 때 알 수 없는 거고 그냥 그 전체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성.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엔캐리 자금 규모 얼마냐, 이거 뭐 엔캐리가 별거냐 이러는데 아니죠. 전반적으로 일본 자금처럼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자금도 별로 없어요. 일본은 금융기관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분야에서 자꾸 뭐 어떤 형태로든 회수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돈을 다 미국 가서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을 가장 늦게 줄이겠죠. 주변부터 줄이지 않을까요? 아, 주변부터. 그렇죠. 미국 만약에 일본에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주변부터 줄이는 신호가 이미 코스피에서 나온 일본 걸 수도 자금하고 있죠. 투자하면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일본 돈을 갖고. 근데 성과가 안 좋아. 지금 여러 가지 캐시를 확보해야 돼. 주변부터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을 줄여야 돼. 한국 줄이다 보면 반도체가 제일 크니까 반도체 줄이겠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종합적인 생각을 2차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당신은 뭐 경기 침체 보는 겁니까? 이런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지금 시계바퀴가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별로 시장에 참여하고 싶지가 않다. 네네. 오르고 내리고는 다 문제고 뭐 참여해서 뭐 돈 벌 생각이 좀 편해야 할 텐데 별로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럴 때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떤 톤으로 말씀하신지는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수많은 경기 침체를 겪어왔는데 네. 마지막 경기 침체를 2020년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그건 너무 짧았으니까 너무 짧았지만 맞죠? 2007년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죠. MBR이 정기치를 정의했으니까 네, 네. 그때를 그래도- 경기치를 봐야죠. 네. 뭐 어쨌든 그 코로나라는 걸 예외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로는 미국에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제일 큰 게 쉐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유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큰 체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전에 경기 침체 과정에서 보면은 언제나 유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일 쇼크 1, 2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니 뭐 그리고 이제 걸프전이니 결과적인 얘기지만 2007년 그때 금융위기 때도 유가가 뭐 160불까지 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유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체력이 좀 커진 것 아닌가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안 오고 견딜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리는 얘기시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반문하는 게 뭐냐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라임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맞아. 라임이 뭐냐면 우리가 그때마다 경기침체 원인을 지나고 나서 알아요. 경제 학사를 보면 그 전까지 새로운 경제 이론이 항상 나오잖아요. 뭐 경기 변동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렇죠. 그렇게 똑똑하다는데 왜 그 전에 안 맞아요? 새로운 이론이 나오죠.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오히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또 경계해야 되는 거는 뭔가 this time is different. 이거는 좀 다른 거야. 이번에 금리는 뭐 다른 상황이고 뭐도 다른 상황.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인간 이거는 다른 건 다 비었는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는 결국 인간이라는 소위 사람들이고 칼럼에서 썼는데 제일 여기서 위험한 생각이 주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난 피터 린치야. 뭐 유명한 뭐 그루들 얘기하는데 그루들도 현금이 좀 많이 들려요. 이렇게 되면. 그럼요. 무슨 말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제가 들렸고요. 정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나올 때마다 진짜 뭐 하여튼 근데 그 행동 경제학에서 도박꾼의 그 자만이라는 그 오류가 있어요. 그게 꼭 그거랑 비슷해요. 무도회 끝날 때 문 앞에 있으면 된다. 문 앞에 있으면 된다. 도박사들이 이제 물론 투자와 이건 다르지만
나는 안 걸릴 거야 하는 게 제일 자만이거든요. 근데 인류가 살아오면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숲속에서 이제 그 길 걸어 내려와서 조그만 소리에도 도망쳤던 사람들은 잘 도망쳤던 맹수한테 목덜미를 안 물린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거든요. 근데 맹수가 뭐냐면 경기 침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경기가 아주 나쁘지 않을 때 주가가 조정받을 때 있어요. 많이 빠지면 10%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 적게 빠지면 20%고 많이 빠지면 30-40% 빠지는데 종목별로는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맹수가 온지 안 온지 모르겠다니까 지금. 아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이게 맹수가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봤더니 개 한 마리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집을 잃은 개가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늑대의 무리일 수도 있는 거죠. 뭐 흔히 우리가 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희미하게 모든 게 불명확해 보이는 시간. 하지만 우리가 이때 너무나 공격적으로 나갈 필요는 최소한 없다는 거죠. 공격적인 그런 방법은 네. 뭐냐면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더 밀리면 또 한번 사야 될 타임이죠. 근데 그거의 높이를 뭐 저번 때처럼 밀리면 사면 또 3,000 넘어가야 되고 금방 또 바로 또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데 그러기에는 네.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 녹록치 않다. 뭐 제가 나는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 오늘은 정말 뭐 제가 원래 그림 갖고 설명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로 이호석 대표님이 워낙 저 각별한 사이라 좀 믿기 때문에 편하게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왜 말을 네. 저 사람 말을 쳤다 이러 하냐. 아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경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충분히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회의 가셔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회의가 있어 보내드리도록 죄송해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임재호 대표님과 함께한 이야기는 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